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됐죠.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의 역할 또 과제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사퇴 압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간의 소통이 좀 진전될까요? 내년 대통령실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정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평균적으로 이자 85만 원을 돌려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입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계약력 호소문을 쓴 70대 아내 유품이 담긴 가방을 되찾았다는 소식이고요. 간호사 간병 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병비 부담이 전체적으로 11조 원이나 경감된다는 소식, 자세한 소식은 스트릿 뉴스파이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이면 만나보는 시간이죠. 스포츠 본부입니다. 오늘 KBO 리그 LG 임창규 선수, 오지환 선수 두 사람 FA 계약했다는 소식, 메이저리그 1억 달러의 사나이 이정우 선수가 계약을 맺고 금이 환영한 소식까지 함께 묶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금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보다 더 추워졌나요? 네. 또 서해안 쪽에는 많은 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네. 있고요.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눈 양이 많아서 네. 비닐하우스 같은 거 무너질 수 있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 조심해 주셔야겠고 저는 너무 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이 블랙아이스라고 그러네요. 네. 이것 때문에 미끄러져서 크게 사고 나는 경우 많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소식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 위정 관여 의혹이 나오고 있는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이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는 위증교사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이 성준후 부대변인은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 이모 씨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불법 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해서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모 씨가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에 관해서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연 그 수사가 또 김용 전 부원장에게는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 이제 이 26일이면 전국위의 추대까지 또 거쳐서 비대위원장에 오르게 될 예정인데요. 자,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며
장관 이임 소감을 밝혔는데 뭐 어떤 내용, 어떤 포부를 밝혔다고 봐야 될까요? 예, 뭐 이임식에서는 일단 동료 검사들에게 감사, 격려 인사를 전했고요.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그 비대위원장 제안을 수락했던 것에 대해서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는 원하는 공이 들어오지 않아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정치에 입문하기로 된 계기, 마음먹은 계기를 질문을 했더니 그동안 뭐 권력을 차지하거나 쟁투하는 의미로서의 정치를 멀리해왔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공공선 추구라는 커다란 의미의 정치는 20년째 해왔고 같은 마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가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좀 당원과 보수층의 결속력을 불어넣고 총선 승리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성토했습니다. 그 입신 양명을 위해서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요. 전해철 의원은 당을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만들고 총선을 윤 대통령의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야당이었고 서초동 검찰이 여당이었다. 등등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당대표로서 이재명 대표는 그저 취임을 축하하면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사실상 비대위원장이 되면 당대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는 일도 있을 네. 걸로 또 예상이 되는데요. 맞아요. 자,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 당을 구할지 국민의힘 내부 또 당 안팎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네요. 네,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당장 당원들에게는 결속을 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총선 승리라는 게 최대의 목표가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추천하고 임명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단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급했고 그만큼 기대도 크다는 얘기로 보이는데요. 당의 기대대로 이렇게 가장 참신한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몇 가지 고민을 떠안고 있습니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성인데 각별한 사이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또 반대급부로 그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친윤당 그 수직적 당정 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 관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일단은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고 수평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다음으로는 비대위원을 어떻게 인선할지 공관위 구성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외연 확장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영남당에서 벗어나서 수도권을 탈환하고 청년 여성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친윤당이라는 꼬리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그리고 점차 좀 운동권 정치하고도 맞서는 그림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86 용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에 맞서서 어떤 인물들이 또 채워질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쌍특검 법안 처리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 이 쌍특검 법안이 28일에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검사 한동훈과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상충하는 부분일 수 있겠다.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중재안에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정치 쟁점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떤 포용력을 보여줄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어떤 파트너적인 면모를 또 보일 수 있을지에도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관에서 바로 또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한동훈 전 장관의 앞으로 또 행보에도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하고 또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태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조사한 겁니다. 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이었고 응답률 13.7%,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국 지표조사 또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 조사를 보면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고 그 결과 응답자의 47%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 짚어주신 대로 오차 범위 안에서 갈리기는 했는데요. 뭐 다른 여론조사들도 그렇고 좀 각기 다르지만 뭐 40% 찬성한다는 게 40% 초반에서 네. 40% 후반까지도 민주당으로서는 어쨌거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조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계속해서 그 통합비대위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는 사퇴해라 거듭 주장하고 있죠. 특히 이 전 대표는 그런 요구가 연말까지 받아들여지면 신당 창당 중단도 고려할 수 있는 거냐라는 물음에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어떤 뭐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 직에서 물러나고 후방에서 총선을 도와라 이렇게 뭐 역할론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이재명 대표 반응도 나왔는데 이런 이낙연 전 대표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생각은 다양한 것이 정당의 본질이다. 의견이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네, 여전히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상당한 또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관계가 조금 진전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에 네. 이재명 대표가 답변이 상당히 빨랐다 그래요. 바로 네. 즉각적으로 참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초청장이 왔고 보고 받자마자 바로 수락했다라고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게 밝혔는데요. 내년 1월 3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측에서는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앞서 되게 무슨 불편한 기류도 있었고 뭐 영수회담을 수차례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한 차례 이제 보긴 했지만 이렇게 인사만 나누고 쓱 지나가는 모습들 네. 쭉쭉 지나갔는데 이번 환담에 그 두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여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민주당 관계자 측에 따르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은 예정된 바가 없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얼마나 인사말 외에 다른 말이 오고 갈지 네. 이 부분도 벌써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인사청문회 지금 여러 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을 거치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네요. 이렇게 되면 뭐 임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습니다. 자기 표절 논문에 대해서 자기 표절 논란이라든가 뭐 주담대 신청을 50년 만기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었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야 양측에서 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밖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강 후보자는 홍 장군은 독립운동가로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행적 점검을 해봐야 된다. 네. 라면서 1945년 이후 정체성이 국민적 합의를 받기 어렵다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밖에도 장관이 된다면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행정을 이어가겠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합리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상당히 또 홍범도 장군 관련한 논란이 많았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은행권이 고금리 행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냈던 이자를 되돌려주는 네. 캐시백, 이른바 민생 지원 금융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원액이 최대
2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합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들이 김주형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요.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고금리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이 얻은 이자 수익이 상당하잖아요. 많은 질타를 받았죠. 어떻게 네. 금리 장사를 해가지고 고수익을 얻느냐 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코로나도 있었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정말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은행권이 천문학적인 예대 마진을 벌었고 또 돈잔치를 벌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 야권에선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횡재세를 도입하자. 네. 예, 그런 것도 거론이 됐었는데 이 횡재세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민간의 영역을 강제해서 추가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좀 반론도 컸거든요. 그럼에도 서민 생활이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결국에 그럼 이 횡재세 과세할 만큼의 규모를 상생 금액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네. 그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고요. 이자 환급 금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금리 이자 납부액의 90%입니다. 요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1년간 대출금이 3억 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금리를 5%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이자 환급액은 그 한도인 2억 원에서 여기에다가 4%의 초과금리 5%로 이 사람이 이자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4% 초과금리니까 1%를 여기에 곱하고 이자 납부액 90%를 곱하면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80만 원이 네. 됩니다. 여전히 계산 어렵지만 숫자는 복잡해요. 네. 돈은 돌려받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초과금리 4% 기준으로 보는데 6% 7%짜리 받았다고 하면 환급액은 그만큼 더 커지겠죠. 초과금리가 커졌으니까. 하지만 환급 한도는 300만 원까지 최대. 네,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187만 명이니까 1인당 한 85만 원 정도를 평균적으로 네. 받는 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계산이 빠르시네요. 예. 네. 다만 이번 지원 대상이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제외가 되고요. 은행권은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2조 원의 80%인 1조 6천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기대하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2년 실거주 의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네.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면서요. 네,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죠.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 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있었고 특히나 전세 사기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이런 우려가 더 커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 시각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규제였다.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본 거였고요. 또 무주택 실수요자인 경우에도 뭐 어떤 자녀가 갑자기 대학교에 들어가서 등록금을 내야 된다든가 뭐 입주 시점에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미뤄지고 있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쪽 측면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고 분양받자마자 이제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으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던 분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당장 이 서울 둔촌주공에 가장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네. 여기는 여기 아파트가 상당히 많죠. 네, 또 뭐 그리고 또 지금 뭐 프리미엄이 벌써 6억 차익이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쥐고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입주가 또 내년 말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막혀 있어서 거래된 분양권은 하나도 없다고 전해집니다. 네. 여전히 부동산 가격은 높고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조치를 내놓아야 될지 이 부분에도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네, 먼저 항공편 상황입니다. 제주공항의 폭설로 활주로가 폐쇄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확인 후에 공항으로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공항은 오후 1시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됩니다. 고속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 대동요금소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3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수도권 구간입니다. 서울 쪽으로 화성 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 있는데 사고가 있던 영향이고요. 더 가서는 일찍 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명역부터 여파 크게 받고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 가신다면 순산터널 부근에 고장난 차가 발생했고요. 안산 분기점부터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요즘 스트레이트 뉴스 파이터 재밌게 듣는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스뉴파, 정말 길거리 뉴스, 현장 뉴스니까 더 와닿는데, 자 오늘도 좋은 소식들 또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그런 뉴스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내의 유품이 든 가방을 잃어버린 후 지하철 역사에 돌려달라는 글을 붙인 노인이 주변의 도움으로 13일 만에 가방을 되찾았다고요. 21일 SNS에서는 한 누리꾼이 인천 계양역 갔다가 눈물 찔끔함이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A4 용지를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를 했었는데요. 종이에는 연락처와 함께 12월 8일 날 계양역 도로 옆에 노트북이 든 백팩을 그냥 두고 가방을 분실했다라고 하면서 사람 한 명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발 돌려주시면 크게 후사하겠다라는 글을 담긴 내용을 올린 겁니다. 네, 사람 한 명 살린다. 무슨 사연인지가 그래서 더 궁금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글쓴이는 알고 보니까 76세 노인이었고요. 참고로 고 씨의 아내분은 49년을 함께 지내다가 유방암에 걸려서 2021년 지인 모임에서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가방에 있었던 USB에는 2년 전에 곁을 떠난 아내의 생전 사진과 영상 그리고 장례식장과 산소 사진들이 모두 들어가 있었고요. 이 사진이나 물건이라도 그 사람을 좀 추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건데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글쓴이도 정말 소중한 물건인 만큼 꼭 되찾고 싶다. 제발 살려달라라고 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면서 계양역 일대 한 10곳에 글을 직접 프린트해서 벽에 붙였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외에도 글쓴이가 그동안 16년 동안 맡았던 업무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그 노트북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실이 한 13일째 되는 날까지 2주가 넘도록 가방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요. 갈수록 누리꾼들의 관심은 커져갔지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실제로 뉴스가 그 상위권 검색어 안에 있을 정도로 며칠 동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주목을 받았군요. 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마음이 그래도 모여서 기적을 이뤄냈던 게 다행히 2주가 넘었으면은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21일 어제입니다. 공항철도의 거만역의 유실물 센터에서 한 경찰관의 도움으로 가방을 되찾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누리꾼들도 아직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라고 하면서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그걸 누가 가져가지도 않았고 또 결과적으로는 발견이 됐으니까 너무나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각박하지는 않네요. 그러게요. 따뜻한 세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패싱 사기, 스미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에 경찰관마저 피해를 봤다고 방금 전에 우리 경찰관 분의 미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스미싱 피싱에 경찰관 분까지 당할 정도라고요? 갈수록 너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휴대폰까지 피싱 사기가 침투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청 내부망에 경찰관 동료를 사칭한 부고장 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 경찰관도 이 부고 문자에 있는 링크를 무심코 꾹 눌렀다가 휴대폰이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서 이른바 좀비폰이 됐다라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건데요. 좀비폰이라는 거는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대량의 피싱 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인데 사실 지인이면은 굳이 의심을 하지 않고 문자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기관의 사칭 또는 대출의 전화금융 사기도 최근에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1월만 보더라도 전화금융 사기 피해에서만 무려 4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네. 최근 1년간 정말 가장 많은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왜 당해? 그거 가짜인지 몰랐어. 근데 실제 아주 교묘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령층이 많다고요. 주로 고령층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이 많죠. 그런데 그런 인식과 달리 사실은 20대, 30대 피해자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30대에서 70대 이상 연령층은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20대 이하 피해층이 30%나 늘어난 겁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그리고 20대 남성이 무려 80%나 늘어났는데 네.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무래도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경찰처럼 가장한 위압적인 전화에 속기 쉽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즘은 콜센터 범인들이 특정 사투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시나리오 대본 연습을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전혀 티가 나지 않아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웬만해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우리 KBS의 개그 콘서트에서도 이 어설픈 기억납니다. 목소리 때문에 들통이 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또 웃음거리로 또 하긴 하게 됐었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 스미싱 또 피싱 절대로 여러분들이 금전을 요구하는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고요. 누구 아픈 사람이 있는 분, 자기가 아프거나 참 이 간병 문제가 큰 문제였는데 좀 해결이 될까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통합 서비스는 환자가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24시간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해마다 큰 폭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이 간병비 부담에 대해서 줄여주기 위해서 간병인이 필요 없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중환자 중심으로 더 늘리겠다라는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한 10곳을 대상으로 해서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요. 2027년 1월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의 요양병원 환자로 지원 대상을 더욱더 넓혀갈 계획입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이 간호 인력이 간병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보통 하루 평균적으로 11만 원이 드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사실은 올해 지병을 앓는 분들이 간병비 부담이 참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담이 확 줄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 10곳의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600명을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최장 180일 동안 지원하는 시범 사업도 시작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퇴원한 이들이 집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 서비스를 센터를 2027년까지 전국에 있는 시 군구에 1개 이상 설치를 합니다. 이 재택 의료센터는 뭐냐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으로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보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군요. 네. 자, 병원이나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간호사분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2025년부터고요. 종합병원이 일부 병동이 아닌 만약에 전체 병실에서 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할 시에는 연간 성과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는데요. 성과평가가 좋을수록 진료 수가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더 늘어나니까 돌보기 쉬운 경증 환자를 골라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문제를 개선하는 목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명인 이야기 하나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지드래곤으로 알려져 있는 권지용입니다. 가수 권지용. 지용이기 때문에 지드래곤. 이재용 회장은 제드래곤입니다. 제용이고. 네. 네. 자, 오늘 마약 퇴치 등을 위한 재단을 내년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얼마 전에 또 마약 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그게 무혐의 결정이 났죠. 맞습니다. 그걸 털어내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마약 퇴치에 본인이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될까요?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소식은 권지영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벗은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약 2달 만입니다. 다만 일정상 권지영 씨는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요. 소속사가 열었다고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권지영 씨는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마약 사범이 2만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함께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만여 명 중에서 한 해에 한 500명 정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면서 무방비로 노출된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을 퇴치하고 근절하기 위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재단을 설립해서 치료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나눠주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드래곤의 노래도 갑자기 듣고 싶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을 잃은 80대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켜준 육군 장병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면서요. 따뜻한 소식입니다. 12일에 오후 7시쯤에 휴가를 즐기던 15사단의 군사경찰대대 소속 이권상 일병은 길을 잃고 서성이던 80대 할머니를 발견을 합니다. 당시 이 일병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서성이던 할머니를 발견하자 곧바로 다가가서 자초지정을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께서 새로 이상한 집 주소를 잃어버렸는데 휴대전화마저 분실한 상황이어서 집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휴가 나온 군인은 1분 1초가 아깝고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약속을 뒤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불구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함께 곁을 지키면서 가족과 연락이 닿는 것을 확인한 후에서야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네. 할머니가 너무 고마우셨던 나머지 소속 부대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이 일병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덕분에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고 감사한 마음을 꼭 표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 소식이 널리 전해졌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15사단 군사경찰대대 소속 이권상 일병 사단장님 포상휴가 좀 주시죠. 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5991님. 오늘은 넷킹콜의 The Christmas Song을 듣고 싶습니다. 딱 맞는 시점의 노래죠. 현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기다려지네요. 배종찬 소장님이 부르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듯. 제가 부르면 또 난리가 나겠죠. 자, 오늘은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성탄을 앞둔 기독교 성지의 모습까지 교황 이야기와 기독교 성지 이야기까지 또 인기 있는 캐롤을 감상하는 시간까지 마련했으니까요. 2부에 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넷킹콜의 The Christmas Song 듣고 오겠습니다. Chestnuts roasting on an open fire, Jack Frost nipping at your nose, Yuletide carols being sung by a choir, and folks dressed up like Eskimos. Everybody knows a turkey and some mistletoe help to make the season bright. Tiny tots with their eyes all aglow will find it hard to sleep tonight.
They know that Santa's on his way. He's loaded lots of toys and goodies on his sleigh. And every mother's child is gonna spy to see if reindeer really know how to fly. And so I'm offering this simple phrase to kids from 1 to 92.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고요. 2개 중에서 맞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먼저 매운탕에 곤이를 넣다와 매운탕에 곤이를 넣다 중에서 맞는 표현 어느 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그 밑에 니은 받침을 쓰는 곤이를 넣다가 맞습니다. 곤이는 물고기 뱃속에 알을 뜻하는데요. 매운탕을 끓일 때 생선 몸통도 넣고 알도 넣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번째 문제, 모음이 다른데요. 채신머리 없다와 채신머리 없다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이 중에서는 첫 음절의 모음을 아이, 에로 쓰는 채신머리 없다가 맞습니다. 채신머리 없다는 말이나 행동이 경솔해서 위험이나 신망이 없다란 뜻의 형용사 채신 없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지요. 또 채신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뜻하는 한자어 처신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끝으로 외관이 볼성사납다와 외관이 볼성사납다 중에서 맞는 것은 2번째 음절에 쌍시옷을 쓰는 볼성사납다가 맞습니다. 원래 볼성이란 말은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를 뜻하니까요. 볼성사납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보기에 역겹다를 뜻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지요.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절기 동지인 오늘도 한파특보가 전국 대부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내일 낮부터 약간 나아지기 시작해 일요일부터 당분간은 한파가 주춤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15도입니다. 대부분 체감온도 실제 기온보다 5, 6도가량 더 낮게 느껴지는데 오늘 낮 기온도 거의 영하권이 많고요. 서울 영하 7도, 세종대전 영하 4, 대구 영하 1도 등에 그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전라 서부와 제주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 내려져 있고 전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1에서 3cm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쪽 중
중심으로 20에서 최고 80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충남 서해안은 오늘 오후까지 1cm, 또 전라권은 오늘 밤까지 3에서 8, 전라 서해안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눈이 오고 울릉도 독도도 5에서 15, 내일 아침까지는 제주 평지가 3에서 8, 제주 산지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내린 뒤 내일 늦은 밤 제주는 다시 비나 눈이 오겠고요. 성탄절 전날인 24일 토요일에도 전국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현재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영하 1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오는 26일 개최한다고 공고하면서 비대위 출범과 함께 혁신의 여정은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적 정치검찰이 검찰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며 대통령에게 할 소리는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치매 환자용 인식표 등 우리 동네 혁신 제품 우수 아이디어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기조 적절 발언에 대해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홍콩 ELS 상품 가운데 6조 원이 넘는 규모가 지난 9월 말 기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녹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음악과 함께하는 금요 음악실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죠. 많은 분들 이제 연휴 계획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자, 크리스마스 되면 이 크리스마스 캐럴 안 들을 수 없습니다. 자, 캐럴이 뭔지 또 어떤 곡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자 길을 눈을 밝혀줄 분입니다. 박성근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이 음악평론에서는 좀 짱짱하게 활동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시작부터 겸손으로. 네, 공손과 겸손이 미덕인데. 자, 본인 소개도 조금 해주시죠. 저는 뭐 K-팝 인문학, 트로트 인문학 그런 책을 좀 썼고요. 네. 또 건강한 음악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대중음악 평론가입니다. 아, 그러니까 박성근 평론가가 선택해주고 박성근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 이게 좀 건강해지는군요.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네. 노력이요. 우선은 우리가 왜 캐럴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유독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쓰는 단어가 캐럴인데 캐럴이 무슨 뜻입니까? 과거의 캐롤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손잡고 노래 부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네. 그 노래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래라는 뜻인데 이게 불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뭐 노래라는 뜻은 많이 있잖아요. 뭐 샹송도 있고 뭐 칸초네도 있고 네. 또 송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마스에 붙어서 크리스마스 송 이런 의미가 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캐럴송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럴 그러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캐럴송은 사실은 동호 반복이 되겠습니다. 아, 마치 역전압처럼. 예.
네, 크리스마스 캐롤. 이게 좀 갑자기 확 유식해진 느낌이 기분이 드네요. 네, 뭐 유식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종 노력의 또 표정을 보이고 계신데, 자,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첫 곡은 마이클 부블레 노래 좀 들어보실 텐데요. 네. 이 로맨틱 보컬리스트로서 굉장히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캐럴 하면 저음의 남자 가수가 부르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노래가 굉장히 저음으로 하더라고요. 와이 크리스마스 이렇게 그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 크루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음으로 노래 부르는 것을. 크루닝. 예. 그래서 네. 과거에는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는 성악가처럼 노래를 불러야 했거든요. 근데 마이크 생긴 이후에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낭만적으로 노래를 불러도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빈 크로스비 같은 스타가 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프랭크 시나트라라든가 넷킹콜 같은 스타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1960년대까지 우리는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넷킹콜은 오늘 우리가 또 디저트송으로도 들려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송 들려드렸고, 프랭크 시나트라는 마이웨이라는 곡으로 워낙 또 유명한 가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도 뭐 최희준 씨라든가 이렇게 저음으로 배호라든가 그런 가수들이 유행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그건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제 그런 노래들은 사실은 약간 좀 뒤로 밀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베이비붐 세대들이 주로 듣는 오래된 노래 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됐었는데요. 그 이후에 항상 우리가 그 노래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은 그 대중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소위 크루너 보컬리스트 중에서 스타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오늘 들으실 마이클 부블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캐나다 가수인데요. 뭐 그 이후에 이제 주류 팝계에 진출해서 되게 낭만적인 노래로 히트곡을 좀 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마이클 부블레의 특성은 이 재즈 보컬리스트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재즈 빅밴드의 연주에 맞춰서 굉장히 좀 아주 부드럽게 낭만적으로 이제 부르면서 세계적인 좀 명성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즈 쪽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려서 그런 건지 그렇겠죠.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자꾸 키가 딸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즈의 매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하는 것이 재즈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스타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빈 크로스 때부터 프랭크 시나트라 그다음에 지금 오늘 들을 이 마이클 부블레처럼 이렇게 저음이지만 또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계속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유로 노래하는 사람이 나왔고 근데 결국에는 2000년대 들어서 마이클 부블레 같은 어떤 과거의 향수도 일으켜주기도 하고 지금의 2030 세대들도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음색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고막 남친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는 마이클 볼트는 아주 그냥 샤우팅하는 그런 목소리라면, 자 마이클 부블레가 부르는 이 노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이 곡은 또 어떤 곡입니까? 정반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곡은 51년에 빈 크로스비가 먼저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요 마이클 부블레가 다시 리메이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빈 크로스비가 불렀던 버전을 뭐 기억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워낙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있기 때문에. 와이 크리스마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뭐 마이클 부블레는 제가 굳이 소개를 안 드려도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2030 세대들이 좋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한공연 했을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오늘은 마이클 부블레의 캐롤 중에서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딱 도착했을 때 들을 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데요.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딩동하고 크리스마스가 도착했을 때 안 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듣고 오겠습니다.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ane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A pair of hop-along boots and a pistol that shoots is the wish of Barney and Ben. Dolls that'll talk and will go for a walk is the hope of Janice and Jen. And Mom and Dad can hardly wait for school to start agai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here's a tree in the Grand Hotel, one in the park as well. It's the sturdy kind that doesn't mind the sn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Soon the bells will start, and the thing that'll make them ring is the carol that you sing right within your heart.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but the prettiest sight to see is the holly that will be on your own front door. Sure, it's Christmas once more. 와, 좋네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배종찬의 시사본부가 아니라 KBS 클래식인가 생각하실 텐데 배종찬의 시사본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오늘 특별히 크리스마스 캐롤송을 캐롤송 아닙니다. 캐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박성근 평론가와 음악평론가 함께하고 있는데 참 이게 목소리가 이렇게 남자가 부드러워도 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질투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입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네. 아니 평론하시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노래를 잘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의 인기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조용필 씨 태어난 데도 가봤습니다. 도저히 인기 이유를 다 설명이 안 되니까 혹시 명당에서 태어난 건 아닐까? 태어난 곳이면은 그 태어난 뭐 자리입니까? 집, 생가 뭐 이런 데를 가보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거기가? 경기도 안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어떤 인기라는 건 무엇일까 찾아봤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단 침입을 하신 건 아니죠? 예, 그냥 생가하고 네네. 네, 그 선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하신 캐롤은 어떤 곡일까요? 바비 헬름스의 징글벨 록이라는 노래 좀 들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 징글벨을 듣네요. 그렇습니다. 네, 바비 헬름스는 어떤 가수고 또 징글벨 락이라고 하는 노래의 또 배경과 내용도 궁금한데요. 네, 이 바비 헬름스는 1950년대에 락큰롤 시대에 활동했던 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년대 락이 락큰롤이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바비 헬름스가 많은 노래를 발표했지만 이 징글벨 록이 대표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 좀 들으실 텐데요.
일단 노래를 듣기 전에 우리가 지금 미국과 영국의 차트에 어떤 노래가 올라왔는지 잠깐 보고. 그럼 궁금해요. 어떤 크리스마스 캐롤이 역대 가장 인기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빌보드 차트 좀 보실 텐데요. 현재 빌보드 차트 1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전설의 노래가 됐는데요. 2, 3, 4위 보겠습니다. 2위는 브렌다리의 Rock Around the Christmas, 3위는 바비 앨럼스의 오늘 들을 징글벨록. 그래서 오늘 듣게 되는 것이고요. 3등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위는 모두가 잘 아시는 노래죠.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왜 4등이에요? 네, 그 이유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일단 영국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 차트는 미국은 빌보드 차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영국 차트는 오피셜 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오피셜 차트 1위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되겠습니다. Last Christmas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왜 하필 이 노래가 1위일까 생각해 보면 이 웸이 이제 두 멤버 조지 마이클과 앤드류 리즐리가 영국 사람이잖아요. 뭐 그래서 1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영국 차트에서도 3위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되겠습니다. 머라이어 캐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노래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서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런 캐럴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런 옛날 노래가 아직도 차트에 올라와 있을까? 뭐 생각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징글벨 락의 매력이 뭔가 궁금해요. 네, 이게 57년도에 나온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위고 2위 같은 경우에는 브랜다리의 Rocking Around the Christmas Tree거든요. 이게 이제 58년도에 나온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곡은 로큰롤을 배경으로 하는 캐럴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다 50년대에 나왔다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도 그 뭐 힙합이라든가 R&B 가수들이 캐럴 음악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인기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베이비붐 세대, 지금 막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도 아직까지는 음반 시장에서 구매 파워가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57년, 58년도에 탄생한 곡이니까 갑자기 또 57년, 58년 형님들이 또 생각나기도 하고. 네. 네. 락앤롤 그러면 우리가 엘비스 프레슬리도 유명한데 바비 앨럼스의 징글벨 락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ch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Go gliding in the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ch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prancing in Jingle Bell Square. In the frosty air. What a bright time, it's the right time to rock the night away. Jingle bell time is a swell time to go gliding in the one-horse sleigh. Giddy up, jingle horse, pick up your feet. Jingle around the clock. Mix and a mingle in the jingling feet.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That's the Jingle Bell Rock. 아, 로켓롤은 로켓롤이네요. 락앤롤 좋아하시는 분들 참 여전히 많으실 텐데 징글벨 락, 바비 앨럼스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네요. 듣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참 말씀하신 대로 그 가슴을 또 울리기도 하고
또 이게 귀를 싹 잡아끄는 멜로디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인기 이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곡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마지막 곡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남자 가수들만의 곡만 소개해드리면 분명히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에이 여자 가수도 있잖아 이렇게 또 분명히 하시거든요. 여성 또 캐롤, 여성 가수가 부른 캐롤도 있다면서요. 네, 오늘은 노라 존스가 부르는 상징적인 캐럴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그 캐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 장르는 뭘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발라드는 알 테고 조금 전에 우리가 락은 들었었고 뭘까요? 제 생각에는 재즈? 재즈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럼 재즈 가수 중에 누구냐? 노라 존스의 음악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재즈하면 노라 존스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음악의 역사 속에서 결국 스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년대 최고의 재즈 스타는 노라 존스라고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라 존스는 45회 그래미상이 2003년에 열렸었거든요. 그때 7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은. 야, 그때 노래가 Don't Know Why였나요? 앨범이 그랬나요? 네, 앨범도 그렇고 타이틀곡이 이제 Don't Know Why였었는데 그 노래 들으시면 아는 되게 낭만적이고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탁 풀어지는 그런 재즈곡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도 듣고 싶고 저 노래도 듣고 싶고 다 듣고 싶은데 우리가 그럴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징적인 캐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정말 크리스마스 때 하얀 눈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그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라 존스가 부르는 재즈 버전으로 좀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재즈의 여왕 노라 존스가 부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다를까 싶은 생각 들고 이미 눈도 왔고 또 눈이 더 올지도 모르겠고 정말 화이트 크리스마스 만끽하는 기분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너무 해설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박성건 평론가는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실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건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라 존스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고 오겠습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ose tree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Christmases be white, and may all your Christmases be white. May your days, may your days,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be. Why? 네, 정말 노래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는 못하겠네요. 노라 존스의 화이 크리스마스 잘 다들 들으셨죠? 자, 이번에는 최신 외신 정보를 들어보는 오늘 세계는 시간입니다.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최인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첫 출연하시고 우리 청취자분들의 평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든 외신 뉴스를 속속들이 알고 있을까? 중앙일보에서도 정말 외신하면 최인택이었잖아요. 네, 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죠. 예. 네, 신중하시군요. 자, 프란치스코 교황 소식부터 이제 이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어떤 동향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8일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한다, 이런 공식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내용도 우리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민하고 논쟁적인 문제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특히 이제 가톨릭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그 무게가 있는 그런 주제고요. 이게 그 제가 찾아봤더니만은 그 성경의 이제 구약 성서에 8차례, 신약에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이거 동성애는 뭐 가정스러운 일이다. 도둑이나 뭐 성매매 같은 그 범죄와 이제 죄악과 동일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걸 이제 죄악이다.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그 동성애자나 동성 커플에 대해서 사제가 축복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동성 결혼은 여전히 이제 그 교리상 죄악이기 때문에 네. 그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람이다.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일을 그 우리가 단죄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이 가톨릭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동성애자,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공식화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한 걸음 크게 나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전히 이제 그 논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일이 또 어떻게 퍼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제약시해 왔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발표가 상당히 또 파격적이다. 이런 해석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가톨릭 내에서도 동성애를 둘러싸고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습니다. 이번 교황의 발표를 두고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역시 이제 그 여러 군데에서 대립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내부의 보수파들은 아니 기존 교리를 어떻게 이제 교황이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뭐 단서가 하나 달려가지고 가톨릭 미사든 공식 교회 의식이 아닌 곳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뭐 그런 걸 단서를 달았지만 이건, 그리고 이제 그 동성 결혼을 인정 안 한다는 건 여전히 유지하지만 네. 그래도 이 자체는 교리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진보파들은 아니 동성 결혼도 지금 그 여러 서구 국가에서 옛날에 가톨릭이 굉장히 많았던 뭐 프랑스고 뭐 독일이고 이런 나라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거,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종교가 이렇게까지 이제 선을 긋고 더 한 걸음 안 나가고 여기서 멈추고 보폭을 좁은 보폭으로 이제 그렇게 자리에 안주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보면은 뭐 교황님 제발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SNS를 보면은 좀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약간 극단적인 분들이고요. 아무튼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이 자체가 동성애를 둘러싼 그 전 세계의 그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이게 서로 합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방문을 한 적이 있고 방한을 했던 적도 있고 이 프란치스코 교황 그러면 상당히 좀 진보적이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진일보한다는 점에서는 파격적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이기도 한데 동성애 문제 말고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또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요. 예, 여러 차례인데 대표적인 게 난민과 이주민 이들에 대한 그 애정 거기 그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마음으로 따뜻한 이제 그런 그 행동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네. 주목할 게 그 교황이 되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로마를 떠나서 외부 방문에 나섰는데요. 거기가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 섬이라는 데입니다. 지금 이제 그 튀니지 리비아와 시칠리아 섬 사이에 있는 이탈리아 최남단 섬이죠. 거기는 그 아프리카 중동에서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지금도 이제 이 차가운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향해서 경제적 난민들이 오고 있는데요. 네. 그 매년 2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 거의 비극의 그 바다인데 그 길을 찾아가서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난민들을 교황께서 추모했습니다. 교황이 여기를 찾은 것도 처음이고요. 교황이 즉위한 뒤 처음으로 찾은 곳이 여기라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교황의 아버님은 그 이탈리아 파시즘에 반대하던 분인데 그 때문에 정치적 난민으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주에 타고 가던 배가 난파해가지고 하마터면 아르헨티나를 눈앞에 두고 그 물에서 이제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이제 반복적으로 그 어린 그 프란치스코 교황 어린 시절에 얘기를 한 모양인데요. 그걸 듣고 그 모든 그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 네. 그리고 사랑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직접 이제 실천하는 교황으로서 교황이 되자마자 처음에 거기 간 것이죠. 그리고 난민뿐만 아니고 그 난민을 구조하는 분들 그런 이제 일에 나선 분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이분들을 위한 미사도 봉헌을 했고요.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아예 그 공개적으로 그 이런 이제 난민, 이주민 그리고 이제 이들을 구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네. 그분들을 이제 응원하는 미사를 봉헌했고요. 또 로마에서도 로마나 이제 바티칸 내에서도 그 노숙자를 만나면은 껴안아주고 네. 위로해주고 정말 이렇게 아픈 사람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마저도 심지어는 꼭 껴안아주는 그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교황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신념을 실천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체로 깨름직해서 그렇게 못 나서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고위 성직자는 종교를 막론하고 네. 좀 고귀한 분, 배운 분 이런 분이라서 약간 높은 데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 교황께서는 정말 낮은 눈으로 낮은 곳에서 움직이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 그런 분 같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강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참 건강 관리 잘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건강하시면 하는 마음도 전해드립니다. 자, 타 종교에 대한 관용으로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무슬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종파, 다른 종교와의 대화와 관용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매년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그걸 이제 길어서 세족식이라는 걸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여성과 이제 무슬림 같은 이제 타 종교인은 그 대상이 안 됐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처음으로 여성과 그 무슬림을 포함해가지고 세족식을 했습니다. 직접 이제 발을 씻겨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사자들도 하고 그런 의식인데 나는 낮은 곳으로 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런 걸 이제 다짐하는 그런 의식인데요. 이런 걸 이제 과감하게 처음으로 문을 여셨다는 데서도 이분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이라크 같은 무슬림 국가를 꾸준히 방문했습니다. 네. 가면은 그 현지의 작은 소수파 이제 가톨릭 공동체를 만나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종파의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종교는 궁극적으로 인간과 신, 네. 절대자, 그리고 이제 그 인간과 우리의 이제 신앙을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평화, 관용, 포용 이런 걸 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종교가 갈등, 증오, 폭력을 부르는 일부 사태에 대해서 개탄하는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를 들어 이라크에서 옛날 고대 유적을 찾아서 아브라함의 유적이다. 네. 발굴해봤더니만 그런 거였다. 그 자리에서 미사를 하면서 강론하시면 이 자체가 그때가 이제 IS 그러니까 테러 집단이죠. 이슬람 국가가 이제 그 지역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될 때인데 상당히 위험할 때인데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그 폭력이나 갈등이 아닌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모든 종교가 서로 힘쓰자 이런 걸 이제 외친 그런 분입니다. 네. 자, 성탄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특집으로 이렇게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지 또 성장지가 어떤 곳인지 어떤 성격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예,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서로 나누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고요. 아, 예수의 탄생지가 베들레헴이군요. 예, 베들레헴 원래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본적지는 나사렛인데요. 나사렛에 예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는데 당시 뭐 헤롯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려서 전부 뭐 이동해서 뭐 신고를 하라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동하는 중간에 그 베들레헴이란 마을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탄생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관할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또 하나 봐야 될 게 팔레스타인 주민은 전체의 7% 정도가 기독교도예요. 93%만 무슬림이고 그런데 가자 지구는 1% 정도만 기독교도인데 지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는 더 많다고 봐야죠. 그 한 가운데 있는 도시가 베들레헴인데요. 원래 여기는 지금쯤 이제 수많은 전 세계의 순례자들이 모이고 지금 사람들로 북적거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로 처음으로 열리는 큰 크리스마스 성탄 축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쯤 막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야 되는데 전쟁으로 뭐 여러 나라가 이제 뭐 제한을 하고 있고 항공편도 잘 다니지 않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어떤 성탄 기분 뭐 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경제 생활에도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자 지구에 있는 극소수 이 기독교도들은 거기서 이제 뭐 학교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네. 거기가 이제 어떤 뭐 폭격이나 이런 걸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예루살렘과 가자 지구에 로사리오 시스터즈 스쿨이라고 여자 학교가 있습니다. 네. 양쪽에 이제 다 있고 여러 군데 이제 학교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애들 그 학생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자 지구에서는 지금 그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학교라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물론이고 물이라도 제대로 마시는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가자 지구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모녀가 이제 저격수의 총탄에 희생됐지 않았습니까? 그 보도됐습니다. 예. 그래서 교황청이 이제 굉장히 붕괴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종교와 상관없이 뭐 이런 갈등, 정오,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고 있는지 가자 지구에서만 사망자가 곧 2만 명을 이제 넘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만 명의 목숨이 지금 뭐 10월 7일 이후로 그렇게 이제 사라졌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예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그리고 사실상 많은 종교의 성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다니까 이 얼마나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이 유대교, 기독교 또 이슬람교 모두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지 중의 성지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 그 서예루살렘 서쪽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합법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영토고요. 네. 동예루살렘은
국제적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마음껏 오가고 이스라엘을 찾는 이제 관광객이라든지 방문객도 뭐 자유롭게 이제 오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이곳을 2번이나 가봤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예, 거기에 보면은 옛날 그 유대교 성전이 있던 자리에 그 로마군이 부수고 나서 남은 성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유대교의 성지고요. 네. 그 위쪽에 그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그 용마를 타고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예.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뭐 옛날 성인들 그 모세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만나고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그 성스러운 그 사원을 세우라 해서 그 세운 게 알 아크사라는 그 사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황금돔이 있는데 이 여기가 자체가 그 메카 리야드와 함께 그 이슬람교의 3대 성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탄생순으로 따지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 아브라함의 종교라 그러는데 이 모두의 성지죠. 그런 성지 중에 성지인데 여기가 지금 실제 주민들이 어떤 갈등, 통곡, 폭력 이런 게 이제 수시로 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뭐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아, 정말 이 모든 전쟁을 극복하고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이라도 그래도 평화의 캐롤을 이 가자 지구에서 들을 수 있을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고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최인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스포츠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좀 스포츠 관련된 이슈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아주 그냥 거대한 계약들도 많이 터져나오고 있고 금액들도 네. 굉장히 커지고 있고 되게 재밌는 뉴스들도 많지만 부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부럽죠? 금액들이 워낙 크니까요. 활약이 부러운 게 아니라 활약도 물론 네. 부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KBO 리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LG 트윈스. 네. 자, 임창규 투수, 다 오지환 유격수 주장이죠. 네. 핵심 선수들과 계약을 마무리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 임창규 선수부터 먼저 보시면은 임창규 선수는 네. 참 계약이 쉽지 않다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시상식장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정도로 네네. 상당히 난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큰 난항은 아니었나 봐요. 생각보다 계약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4년 50억이 일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이 50억 중에서 24억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인센티브 즉 옵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장 금액은 26억 원인 거죠. 생각보다 그래도 LG가 이번에 우승했다는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좀 낮은 금액이 아닐까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나온 인터뷰에 따르면은 보통에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선수들은 당연히 보장액을 높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임창규 선수는 먼저 구단에서 보장 금액을 올려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금액을 낮추더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잘해서 인센티브를 타내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LG와의 협상에 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LG 팬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그 사진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꺼낼 정도로 본인이 이제 약간 그 헌신하려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서 오지환 선수도 FA 계약에 합의를 했는데 사실 이쪽은 약간 그 잡아둔 물고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지난 1월에 단연 계약에 합의를 했었단 말이죠. 다만 이제 이번 시즌을 앞두고 FA 그러니까 2차 드래프트를 고려해서 오지환 선수가 FA 신청을 해야
제한된 보호 선수를 한 명이라도 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LG와 오지환 모두 합의된 상황에서 1년만 더 유예됐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임창규 선수보다는 관심이 덜하긴 했습니다만 6년에 125억이라는 와. 금액은 당연히 좀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돈돈 하면 안 되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럼요. 네. 네. 오지환 선수도 어릴 때부터 LG 팬이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죠. 참 운명적인 LG 선수들 두 사람 이야기를 해봤고요. 임창규 선수 이야기 좀 더 해볼까요? 제가 임창규 선수 만났다는 이야기도 정현우 PD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네, 별 반응은 없군요. 자, 임창규 선수가 이 계약 소감을 말 대신 글로 써서 전달했다는데 무슨 사연입니까? 이게 지금 임창규 선수가 성대결절을 앓고 있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크게 많이 하면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 보면은 스케치북에 써서 이렇게 넘기잖아요. 감동적 장면이었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임창규 선수도 소감을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팬들한테 보여주는 약간 그 액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선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퇴하는 날까지 자신의 모든 육신과 성대를 바치겠다. 근데 야구 선수가 왜 성대를 바치는지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해요. 임창규 선수가 재밌게. 그래서 노래방을 자주 가는 건 아닐 텐데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했던 게 실제로 이 유튜브에 파더너스라고 유명한 이 문상훈 씨가 그 LG 시구를 하러 가다가 햄스트링을 다쳤습니다. 뛰어가다가. 그런데 정작 야구 선수인 임창규 선수는 성대를 다치고 그러니까 지금 팬이 다리를 다치고 야구 선수가 성대를 다치고 뭔가 좀 반대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좀 특이한 점이기도 했고요. 아, 정말 놀라운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네요. 네네. 자, 이적 얘기하면 이 선수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하면서 금이 환영했는데 자, 일단은 뭐 일반 타자 중견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해요. 샌프란시스코 주변 지역의 야구 팬들의 반응 또 팀에서의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은 이정우 선수 계약에 관련돼서 가장 놀라웠던 게 이 1억 달러 넘는 이 계약 규모 자체가 샌프란시스코가 최초에 제안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6천만 7천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샌프란시스코라는 구단은 이정우 선수를 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 선수라고 이미 지정을 해놓고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이 오퍼를 처음 받는 순간 다리가 풀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이정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딱 다리가 풀릴 정도의 엄청난 제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선수들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야구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이후에 이제 소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 이제 포부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이었던 포부가 이 맥커비만에 떨어지는 홈런을 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 구장의 바로 뒤쪽이 그러니까 외야 쪽 그 뒷부분이 바로 바다입니다. 맞습니다. 옛날에 뭐 베리 본즈 선수가 주로 거기로 홈런을 많이 날리곤 했었잖아요. 장애없는요. 그렇죠. 그럼 이제 팬들이 뭐 배 타고 가가지고 그 야구공 잡으려고 뛰어들고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정우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D-100일 개막까지 이제 100일 남은 상황이었던 이제 20일 날 지난 20일에 포스터를 게시를 합니다. 각 팀별 대표 선수들 그리고 국적을 대표하는 선수들 예를 들어 뭐 미국 국적의 옐리치 터너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뭐 요시다 마사타카 오타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한국 선수를 대표해서 이제 이정우 선수가 포스터에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개가 됐단 말이죠. 김한성 선수는요? 김하성 선수는 이제 샌디에이고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메이저리그에서 기대가 좀 큰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이정우 선수가 1억 달러의 사나이로 굉장히 이제 팬들의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방금 전에 한 30분 전에 들려온 뉴스였습니다. 이 일본 선수인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가 또 이번 스토브리그 최대 이제 관심사였거든요. 오타니 선수가 이제 7억 달러가 됐고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가 방금 다저스행을 거의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계약 규모가 12년에 3억 7,500만 달러 그 계약금 그 사이닝 보너스까지 포함을 해서 이 금액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다저스는 지금 이 오타니랑 야마모토 두 선수를 데려온 데 있어서 거의 10억 달러를 지출한 새로운 약간 그 악의 제국이 됐다. 이 정도로 지금 메이저리그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야마모토 선수 그리고 오타니
그리고 김하성까지 내년에 고척에서 만날 수 있다. 네. 이 선수들의 데뷔전이 고척이 되는 굉장히 좀 약간 뜻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 정현우 PD 뭐 대출이 많아요. 오늘 돈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공교롭게 최근에 또 이런 거액 계약들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네요. 예. 한 선수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붙박이일 줄 알았는데 네. 트레이드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유격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정우 선수도 이제 영입하고 이제 고삐를 당기고 있는 상황인데 주전 유격수인 브랜든 크로포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의 어떻게 보면 은퇴 시점이 아마 다음 시즌 이번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이제 선수들을 주면서 김하성 선수를 데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 현지에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샌프란시스코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샌디에이고가 김하성을 내줄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샌디에이고도 지금 우승을 넘볼 수 있는 저희 말해서 컨텐더 팀이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를 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하성 선수의 연봉이 너무 높다면은 그러니까 샐러리 덤핑 차원에서 김하성 선수를 내보낼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연봉도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굳이 샌프란시스코로 보낼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또 심지어 같은 지구 라이벌입니다. 굳이 그래서 김하성 선수를 라이벌 팀으로 보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네. 이게 얼마 전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감독이었던 반 멜빈 감독이 계속 탐을 내네요. 김하성 그렇죠. 선수까지. 본인과 이제 좋은 기억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계약 이야기 연말이라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네. 또 계약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영국으로 가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황희찬 선수 울버햄튼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2028년까지 1년 옵션을 포함해서 장기 계약을 새로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비공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황희찬 선수가 그 전까지는 어떤 그 득점력의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이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에 벌써 8골에 도움 2개로 공격 포인트를 10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리그컵에서의 득점도 있었기 때문에 시즌 2자릿수 득점 이제 눈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울버햄튼 팬들이 황희찬 선수가 물론 잘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황희찬 선수를 사랑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홈구장에서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기록이었죠, 그게요.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구단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홈에서 강한 선수를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기존의 계약이 2026년까지 있었기 때문에 2년 더 황희찬 선수를 붙들어 놓게 된 울버햄튼과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 선수들 요즘 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대견하고 뿌듯한 마음까지 드는데 맞아요. 손흥민 선수도 슬금슬금 장기 계약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저는 이 칼자루가 달렸다고 봐요. 토트넘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리 케인도 빠져나간 상황에서 장기 계약으로 이제 묶어두고 싶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더 다른 구단으로 이적을 꿈꾼다면은 조금 더 조건을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지금도 토트넘 내에서는 주급이 가장 많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김민재 선수는 골까지 넣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이 경기에서 득점도 기록하면서 이번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지금 뭐 손흥민의 김민재, 황희찬 다른 선수 이강인 선수도 있고 이렇게 네. 지금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선수들과 함께 우리가 조만간 또 아시안컵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자, 아시안컵도 축구 경기도 KBS와 함께하면 되나요? 아쉽게도 KBS가 아시안컵 중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는데 안 돼. 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 또 금요일 또. 배종찬의 시사본부에서 스포츠본부와 함께 하시면 또 되니까요. 네. 자, 아시안컵 황의조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네. 뛰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황금 세대. 네. 69년 만에 우승인가요? 몇 년 만에 우리가 우승을 노려보는 건가요? 60년의 마지막 우승이었으니까 64년 만에 우승 도전이 될 것 같고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돌아오는 목요일에 이제 최종 명단 발표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이번 대회 특징이 최종 명단이 23명에서 26명으로 좀 확대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의 특징이 새 얼굴 발탁에 좀 소극적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엔트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양현준이나 김지수 같은 젊은 피들을 발탁할 것이냐, 혹은 이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발탁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또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렇죠.
유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큰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이죠. 최근에 또 잘하고 있으니까 클린스만 감독의 근태 문제, 왜 한국의 체류 시간이 짧으냐라는 불만도 잘 안 나오네요. 아, 그렇죠. 역시 원격 근무를 하는 것이 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겨울 스포츠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죠. 네. 쇼트트랙, 스노보드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우선 이제 목동에서 열렸던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는 이 김길리 선수가 메달을 무려 4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1를 수확을 했습니다. 세계의 기길입니다. 맞습니다. 이 김길리 선수 같은 경우는 최민정 선수의 후계자다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 게 우선 소속팀도 성남시청으로 갔고 최민정 네. 선수와 특유의 그 주특기가 아웃코스로 빠른 속도로 가져가는 이 추월 능력이거든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도 KBS 스포츠 뉴스로 봤는데 네네. 싹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남들이 이 아웃코스 추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지구력과 순간적인 이 민첩성, 순발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보니 이제 최민정 선수도 사실은 한지 못했던 업적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크리스털 글로브라는 트로피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남녀 종합 랭킹 1위 선수에게 주어지는 건데 아직까지 최민정 선수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그 전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한 적이 없었는데 과연 김길리 선수가 다시 한번 쇼트트랙 최강국의 자리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최민정, 김길리가 투탑으로 나설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이제 스노보드 쪽 소식도 있습니다. 스노보드에서 이 최가온 선수가 지금 여중생입니다. 여중생이요? 네, 중학생인데 지금 스노보드 월드컵 하프파이프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2008년생이거든요. 2008년생 이 최가온 선수가 월드컵 데뷔전이었습니다. 데뷔전이었는데 하프파이프라는 게 둥그런 관처럼 생긴 그렇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하는 미국의 쇼나이트 선수가 아주 대표적인 선수로 좀 알려져 있고 또 이제 한국계 선수 중 하나인 클로이 킴 선수가 또 굉장히 유명한 선수로 알려진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최가온 선수뿐만 아니라 남자부에서는 또 이채훈 선수가 이 선수는 또 고등학생입니다. 이 선수도 이제 결선에서 80.00점으로 은메달을 또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노보드 같은 종목이 우리나라 그전까지 그렇게 인기 종목은 아니었는데 다가오는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활약을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젊은 선수들의 선전이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끝곡으로 제가 이 곡을 꼭 들려드리려고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머라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듣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